지붕을 때리는 빗소리가 참 요란도 하네요. 올해 장마는 유난히 길고 끈질긴 것 같습니다. 마당에 심어둔 봉숭아꽃들이 저 거센 비에 다 지시겨지지는 않을지, 늙은 감나무 가지가 뚝 부러지지는 않을지. 창밖을 내다보고 있자니 온갖 걱정이 밀물처럼 밀려옵니다. 사실 저는 비 오는 날을 참 싫어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비 오는 날을 죽기보다 싫어했던 그 사람 때문에 저도 덩달아 비를 미워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또 어떤 때는 비 오는 날만 되면 마음이 차분해진다고 빗소리가 꼭 나무 켜는 소리 같아서 좋다고 했던 다른 사람 때문에 비를 좋아하기도 했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거지. 내 마음이 왜 이리 갈대처럼 오락가락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그랬어요. 옥자 씨는 참 순해.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 말은 칭찬이었지만 개 중에는 혀를 차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 여편네는 줏대도 없어. 남편이 파트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을 거야. 속도 없지, 쯧쯧. 네, 맞습니다. 저는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그런 건 제 인생에 없었습니다. 그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게 하얗다 하면 저에게도 세상은 눈부시게 하였고 그 사람이 이게 검다 하면 저에게도 세상은 칠흑처럼 어두웠으니까요. 그게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걸 머리가 하얗게 샌 77이 된 지금에서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다시 태어나도 저는 그렇게 살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그 사람의 숨결이 내 숨결이 될 때까지 깊숙이 스며드는 것. 그것 말고는 제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낼 방법이 없었거든요. 제 이름은 김옥자입니다. 1950년 전쟁통에 태어나서 이름도 흔하디흔한 옥자가 되었죠. 어릴 때 저는 꽤 귀여운 아이였다고 합니다. 동그란 얼굴에 발그레한 뺨, 그리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방실방실 잘 웃어주는 아이. 동네 어르신들은 저를 보면 꼭 머리를 쓰다듬으며 사탕 하나라도 쥐어주곤 하셨습니다. 옥자는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져. 꼭 복덩이 같아. 그 말이 좋아서 저는 더 열심히 웃었습니다. 여고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들이 옥자야, 나 그 남학생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 하고 하소연하면 저는 제 일처럼 가슴을 치며 같이 울어주었습니다. 그러면 친구들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죠. 역시 내 맘 알아주는 건 너밖에 없어? 저는 그게 제 천성인 줄 알았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공명하고 그 사람의 감정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제 영혼이 텅 비어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요. 내 안에 담긴 것이 없으니 남의 것을 채워넣기가 그토록 쉬웠던 겁니다. 마치 빈 항아리처럼 말이죠. 항아리는 꿀을 담으면 꿀단지가 되고 소금을 담으면 소금단지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평생을 그렇게 제 안에 들어오는 내용물에 따라 이름을 바꾸며 살아온 빈 항아리였습니다. 저의 첫 번째 내용물, 그러니까 제 인생의 첫 주인은 1980년에 만난 제 첫 남편 민수 씨였습니다. 그때 저는 30이 갓 넘은 노처녀였습니다. 당시 30이면 똥차 취급을 받을 때였지만 저는 결혼이 급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물려주신 이 집에서 새 들어 사는 사람들에게 월세를 받으며 그럭저럭 부족함 없이 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누구를 위해 밥을 지을까, 오늘은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줄까 하는 대상이 없다는 것이 저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할 대상이 없는 하루는 제게는 죽은 시간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민수 씨는 우리 집 건너편 지금은 빌라가 들어선 그 자리에 있었던 작은 야외 소극장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고 깡마른 체구에 늘 헝클어진 곱슬머리를 하고 다니는 남자였습니다. 눈빛은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듯 불안해 보였고 입만 열면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불안함이 예술가의 고뇌로 보였고 그 불평이 세상을 향한 외침처럼 들렸습니다. 사랑에 눈이 멀면 공보 자국도 보조개로 보인다더니 제가 딱 그 꼴이었죠. 그와 처음 말을 섞게 된 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여름밤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는 극장 처마 밑에서 담배를 피우며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해대고 있었습니다. 에이 빌어먹을. 하늘도 무심하지. 오늘 공연은 또 공치게 생겼네. 이놈의 비는 왜 주말만 되면 쏟아지고 지랄이야. 그의 고함 소리가 제 방 창문까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너무 처량해서 저도 모르게 우산을 들고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따뜻한 보리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주전자와 컵을 내밀자 그가 깜짝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저를 쳐다보더군요. 아이고 이걸 저한테. 고맙습니다. 제가 시끄럽게 했죠. 사는 게 답답해서 그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리차를 받아든 그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쿵 하고 무언가가 내려앉았습니다. 아, 이 남자는 내가 없으면 안 되겠구나. 이 외롭고 위태로운 남자를 내가 안아줘야겠구나. 그것은 연민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랑이었을까요? 어쩌면 텅 빈 제 항아리를 채워줄 강렬한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본능적인 직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해 가을에 결혼했습니다. 식은 올리지 않고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살림을 합쳤습니다. 남들은 번듯한 집 놔두고 왜 저런 딴따라랑 사느냐며 말렸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와 함께하는 순간부터 김옥자의 인생은 180도 바뀌었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월세나 받으며 소일하는 한가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극단 대표의 아내이자 소극장의 매표원, 청소부 그리고 홍보실장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늘부터 살폈습니다. 구름이라도 한 점 끼어 있으면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가 좀 흐린데 관객들이 올까요? 제가 걱정스레 물으면 민수 씨는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요즘 사람들은 문화예술에 대한 예의가 없어. 날씨 좀 굳다고 집에만 처박혀 있고 말이야. 이러니 나라 꼴이 뭐가 되겠어? 셰익스피어를 논하면 뭐해?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지. 그러면 저는 고개를 주걱거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여보. 당신 말이 다 맞아요.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래요. 당신이 올리는 그 고상한 파우스트니 햄릿이니 하는 걸 이해할 수준이 안 되는 거죠. 아이고, 불쌍한 우리 남편.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저는 평생 셰익스피어 책 한 권 읽어본 적 없는 여자였습니다. 파우스트가 사람 이름인지 과자 이름인지도 몰랐던 무지랭이였죠. 하지만 남편이 그렇다고 하니 그런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요즘 관객들은 저질 코미디만 좋아해서 문제야라고 하면 저는 동네 아줌마들을 붙잡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아우, 영숙 엄마. 텔레비전에서 하는 그 유치한 코미디 좀 그만 봐요. 사람이 교양을 쌓으려면 연극을 봐야지. 우리 그이가 이번에 올리는 작품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아요? 영혼의 구원을 다루는 거라고, 영혼. 동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옥자 씨가 웬일로 저렇게 유식한 소리를 해? 하며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제 생각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남편의 생각이 곧 제 생각이었고 남편의 분노가 곧 제 분노였으니까요. 저는 매표소 좁은 창구에 앉아 파리만 날리는 텅 빈 객석을 바라보며 남편과 함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쩌다 지방신문에 우리 극장 공연에 대한 혹평이라도 실리면 저는 밥 숟가락을 집어던지고 펑펑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 그이가 피땀 흘려 만든 작품을 이 기자가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려요. 천벌을 받을 놈들.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죠. 옥자야, 그래도 나 알아주는 건 너밖에 없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보고 미친놈이라 손가락질해도 내가 있어서 내가 산다. 그 말 한마디면 좋겠습니다. 그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 내가 그의 세상 전부라는 것. 그 충만감이 저를 살게 했습니다. 배우들 월급 줄 돈이 없어서 제 폐물을 팔아야 했을 때도 빚쟁이들이 찾아와 행패를 부릴 때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사랑하고 있었으니까요. 누군가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만큼 제게 완벽한 삶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예술도 좋고 사랑도 좋지만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계속되는 흥행 실패와 빚 독촉에 시달리던 민수 씨는 날이 갈수록 말라갔습니다. 기침 소리가 잦아지더니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끙끙 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몸에 좋다는 약은 다 구해다 먹이고 밤새 그의 곁을 지키며 간호했습니다. 하지만 골마 터진 속병은 약으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더군요. 1985년 봄,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던 날이었습니다. 지방 공연을 알아본다며 무리해서 내려갔던 남편이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심장마비라고 했습니다. 객지 여관방에서 혼자 그 좋아하는 연극 대본을 가슴에 품은 채 떠났다고 하더군요. 장례식장에서 저는 울다 실신했습니다. 남편이 불쌍해서 울었고 이제 다시 텅 비어버릴 제 인생이 무서워서 울었습니다. 남편을 땅에 묻고 돌아온 날 저는 대청마루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건너편 소극장은 문을 닫았고 금일 휴관이라고 적힌 빛바랜 종이만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오더군요. 그 소리가 마치 제 마음속에서 울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나 이제 어떡해? 나 이제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해? 옥자야, 너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저는 35살의 나이에 청산과부가 되었습니다. 남은 건 빚더미와 남편의 유품인 연극 포스터 몇 장뿐이었죠. 사람들은 아직 젊으니 새 출발해라, 차라리 잘 됐다. 그동안 맘고생 심했지 하며 위로했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죽은 사람처럼 껍데기만 남은 채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 김옥자는 살아있어도 산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마당에 잡초가 무성해지고 집안 곳곳에 거미줄이 쳐질 때까지 저는 세상과 담을 쌓고 지냈습니다. 다시는 사랑 같은 거 안 하겠다고, 다시는 누군가의 인생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 팔자라는 게 참 묘하죠? 도망치려 하면 할수록 운명은 끈질기게 저를 잡아 끌더군요. 텅 빈 항아리를 그냥 두지 못하는 누군가가 제 인생에 또다시 뚜벅뚜벅 걸어 들어온 겁니다. 이번에는 전혀 다른 냄새, 톱밥 냄새와 나무 향기를 가득 품은 채 말이죠. 민수 씨가 떠나고 3년 그 긴 시간을 저는 암흑 속에서 보냈습니다. 집 밖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고 거울도 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비춰주지 않는 거울이 무슨 소용이며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지 않는 부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 영혼은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쭈글쭈글해져서 방바닥 구석에 처박혀 먼지만 쌓여가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네 쌀가게 아저씨가 배달을 왔다가 혀를 차며 한마디 하더군요. 아이고 옥자씨.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게 무슨 꼴이야. 저기 건너편에 목재소 새로 인수한 박 사장 알지? 그 양반이 참 점잖고 진국이던데 교회나 같이 나가보지 그래. 사람 마음 다스리는 데는 종교만 한 게 없어. 박철호. 그는 우리 동네 초입, 예전에는 연탄 가게였던 자리에 새로 들어선 목재상의 주인이었습니다. 오가며 몇 번 마주친 적은 있었지요. 늘 톱밥이 묻은 작업복을 입고 묵묵히 나무를 자르거나 트럭에 짐을 싣던 덩치 큰 남자. 첫 남편 민수 씨와는 정반대로 말수가 적고 무뚝뚝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쌀가게 아저씨의 등살에 못 이겨 저는 억지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철호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주일마다 말끔한 양복을 입고 입구에서 주보를 나눠주는데 그 투박하고 거친 손으로 얇은 종이를 건네주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제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식당에서 국수를 먹는데 그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고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김성도님, 혼자 드신 지 꽤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저도 5년 전에 안 사람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의 굵직한 목소리에 담긴 묵직한 위로가 텅 비어있던 제 가슴 속 항아리를 다시 울리게 했습니다. 민수 씨가 불꽃처럼 타오르는 불안한 사랑이었다면 철호 씨는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는 고목나무 같은 남자였습니다. 그의 곁에 있으면 둥둥 떠다니던 제 마음이 땅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는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열리던 그해 가을에 재혼했습니다. 식은 교회에서 조촐하게 올렸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 대신 단정한 한복을 입고 그의 손을 잡았을 때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나는 연극 같은 건 모르는 여자다. 나는 이제부터 나무 냄새 나는 박철호의 아내다. 그날부터 제 인생의 장르는 비극적인 예술 영화에서 건실한 인간극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남편이 바뀌었을 뿐인데 제가 보는 세상이, 제가 쓰는 언어가 완전히 달라졌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셰익스피어나 고도를 기다리는 사람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제 입에서는 미송, 낙엽송, 합판, 관세 같은 단어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철호 씨는 목재소 일에 인생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목재소 문을 열고 하루 종일 톱밥을 뒤집어 쓰며 일하다가 저녁이면 장부를 정리하며 하루를 마감했지요. 저도 덩달아 목재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목재소 사무실 한 구석에 책상을 하나 놓고 하루 종일 남편과 함께 앉아 전화를 받고 장부를 썼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저는 아주 능숙하게 수화기를 들고 외쳤습니다. 네, 박달나무 목재소입니다. 아, 김 사장님? 이번에 들어온 미송이 아주 물건이에요. 결이 얼마나 고운지 몰라요. 요즘 목재값이 폭등해서 구하기 힘든 건데 사장님이니까 특별히 빼놓은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목재값이 비싸다고 투덜거릴 때면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남편을 대변했습니다. 아유, 아주머니. 모르시는 말씀 마세요. 지금 인도네시아 벌목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 줄 아세요? 게다가 환율이 올라서 수입 단가가 20%나 뛰었다고요. 우리 그이가 이윤 남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미치고 파는 거라니까요. 사실 저는 인도네시아가 어디 붙어 있는 나라인지도 몰랐고
환율이 뭔지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저 어젯밤 남편이 밥상 머리에서 환율 때문에 죽겠어 하고 한숨 쉬던 것을 그대로 흉내낸 것뿐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남편이 걱정하는 것은 저에게도 세상에서 가장 큰 재앙이었고, 남편이 기뻐하는 것은 저에게도 우주의 축복이었으니까요. 동네 사람들은 또 수군거렸습니다. 저 옥자씨 예전에는 연극이 예술이니 뭐니 하면서 고상한 척하더니 이제는 돈밖에 모르는 장사꾼 다 됐네. 아주 악착 같아. 하지만 저는 그 말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내가 남편과 이렇게나 하나가 되었구나. 내가 남편의 인생을 이렇게나 완벽하게 살고 있구나 싶어서 뿌듯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시계추처럼 정확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새벽 기도를 가고 7시에 아침을 먹고 8시에 목재소 문을 열었습니다. 점심에는 남편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여 사무실에서 같이 먹었고, 저녁에는 구시 뉴스를 보며 나라 걱정을 했습니다. 남편이 요즘 정치가 썩었어라고 하면 저도 그러게 말이에요. 말세야 말세하며 혀를 찼습니다. 남편이 이번 주 목사님 설교가 참 좋았지? 하면 저는 그러게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시절 저는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내 안에 나라는 복잡한 것이 없으니 고민할 것도 없었고, 모든 판단을 남편에게 맡겨버리니 세상살이가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텅 빈 항아리라는 사실을 잊고 살았습니다. 남편이라는 꽉 찬 내용물이 저를 가득 채우고 있어서 제가 원래 어떤 모양이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으니까요. 철호 씨는 저를 참 예뻐했습니다. 무뚝뚝한 사람이었지만 가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지요. 당신은 참 물 같은 여자야. 어떤 그릇에 담아도 모양이 나네. 나 같은 톱밥투성이 늙은이한테 와줘서 고마워. 그 투박한 손길이 좋아서 저는 그의 품에 파고들며 생각했습니다. 이 행복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나무처럼 단단하게 변하지 않고 평생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자식이 없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자식이었고 부모였으며 친구였습니다. 그렇게 6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신은 제 행복을 질투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남에게 기대어 사는 꼴을 못마땅해 하신 걸까요? 또다시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1994년 유난히 춥던 겨울이었습니다. 철호 씨는 그날도 늦게까지 야적장에서 목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다며 콜록거리면서도 내일 나갈 물건이라 꼼꼼히 봐야 해 하며 고집을 부렸지요. 저는 사무실 난로 위에 주전자를 올려놓고 따뜻한 꿀물을 타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들어와요. 꿀물 타놨어. 창문을 열고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나가보니 남편이 쌓아둔 합판 더미 옆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놀라서 달려가 흔들어 깨웠지만 그의 몸은 이미 불덩이 같았습니다. 급성 폐렴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평소 모르고 지냈던 심장 질환까지 겹쳤다고 하더군요. 그 곰 같은 사람이 아프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미련하게 일만 하던 사람이 병원 중환자실에서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을 지키던 밤 산소 호흡기를 쓴 남편이 힘겹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쇳소리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옥자야.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해.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힘이 빠지고 심전도 모니터에서 B- 하는 소리가 길게 이어졌을 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제 몸속의 모든 뼈가 쑥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수 씨를 보냈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슬펐는데 철호 씨를 보내고 나니 슬픔조차 느껴지지 않는 완벽한 공허가 찾아오더군요. 장례를 치르고 텅 빈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잃은 게 아니라 저 자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목재소 문을 닫고 더 이상 장부를 쓸 일이 없어지자 김옥자는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 벌목 상황도 환율도 교회 목사님의 설교도 남편이 없으니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말을 걸어와도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옥자 씨, 요즘 날씨가 춥지? 하고 물으면 예전 같으면 그러게 목재 관리하기 힘들어서 큰일이야 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냥 네 하고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생각이라는 기능이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좋고 싫은지 판단해 줄 주인이 사라지자 저는 고장난 시계처럼 멈춰버렸습니다. 밥을 먹어도 모래알 같았고 잠을 자도 꿈이 없었습니다. 마당에 앉아 하루 종일 지나가는 구름만 쳐다봤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담장 위를 지나가면 그 고양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너는 좋겠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너는 알고 있잖아. 사람들은 저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옥자 씨가 충격이 큰가 봐. 넋이 나갔어. 아주 반푼이가 다 됐네. 네, 저는 반푼이었습니다. 아니, 영영푼이었지요. 채워줄 사람이 없는 항아리는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하니까요. 그렇게 또다시 지독하고 긴 침묵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번에는 3년이 아니라 10년, 20년. 아주 긴 세월이었습니다. 저는 늙어갔습니다. 머리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해갔습니다.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오고 인공지능이 나오고 세상이 천지개벽을 하는데 저는 1994년 그 겨울에 멈춰선 채 박제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친척들도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겼습니다. 재미없는 늙은이, 자기 주장이라곤 없는 맹물 같은 노인네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혼자 늙어 죽을 줄 알았습니다. 이 낡은 집에서 누구의 이름도 부르지 못한 채 조용히 먼지가 되어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참 짓궂고도 끈질기더군요. 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에 전혀 예상치 못한 꼬마 손님을 등장시켰으니 말입니다. 제 텅 빈, 아니 이제는 금이 가고 낡아버린 이 항아리를 다시 한번 가득 채워줄 작고 따뜻한 존재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2년 전 여름이었습니다. 먼 친척 조카뻘 되는 녀석이 이혼을 했다며 갈 곳이 없다고 어린 아들 하나를 데리고 불쑥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지훈이. 올해로 초등학교 4학년 11살 된 사내 아이였습니다. 처음 그 아이를 봤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현관문 뒤에 숨어서 쭈뼛거리며 저를 올려다보는 그 겁먹은 눈망울이 꼭 젊은 시절의 민수 씨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무뚝뚝하게 입을 꾹 다문 모양새가 철호 씨를 닮은 것 같기도 했으니까요. 그 순간 멈춰있던 제 심장이 30년 만에 다시 쿵 하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녹슬어 삐걱거리던 제 인생의 톱니바퀴가 그 작은 아이의 등장으로 다시 맹렬하게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지훈이는 참 말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부모의 이혼을 겪어서인지 아니면 낯선 할머니 집이 불편해서인지 처음 며칠은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더군요.
그 작은 등이 어찌나 외로워 보이던지 30년 전 죽은 첫 남편의 뒷모습이 겹쳐 보여 가슴이 아렸습니다. 조카 녀석, 그러니까 지훈이 아빠는 지방으로 영업을 다니느라 일주일에 한 번 집에 올까 말까 했습니다. 사실상 지훈이를 키우는 건 오롯이 제 몫이 되었지요.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70이 넘은 노인네가 요즘 애를 어떻게 키우나 싶어서요. 하지만 그건 기우였습니다. 제 텅 빈 항아리에 지훈이라는 새로운 내용물이 담기자마자 저는 기적처럼 다시 살아났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무기력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11살 소년의 세상을 사는 지훈이의 수호천사가 되었습니다. 제 일과는 지훈이의 등교 시간에 맞춰 돌아갔습니다. 아침 7시 알람 소리와 함께 벌떡 일어나 따뜻한 밥을 짓고 계란말이를 했습니다. 잠투정하는 아이를 어르고 달래 세수를 시키고 책가방을 챙겨 학교까지 배웅을 나갔지요. 교문 앞에서 아이가 할머니 다녀올게요 하고 뒤돌아 손을 흔들면 저는 그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까치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마치 첫 남편 민수 씨가 지방 공연 떠날 때 그랬던 것처럼 두 번째 남편 철호 씨가 야적장으로 나갈 때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제 입에서는 다시 수다스러운 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제는 연극도 목재도 아닌 초등학교 생활이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 가서 할머니들을 붙잡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아세요? 아우, 순자 언니. 요즘 초등학교 수학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세상에, 우리 때는 산수라고 해서 구구단만 외우면 됐는데 요즘은 서술형이니 뭐니 해서 애 잡겠더라고요. 우리 지훈이 숙제 봐주느라 내 머리가 다 빠질 지경이라니까. 그리고 요즘 학교 선생님들은 숙제를 왜 그렇게 많이 내준대요? 애가 학원 다녀오면 밤 10시인데 잠은 언제 자라고. 내가 어제는 너무 속상해서 지훈이 대신 일기 숙제를 써줬다니까요. 할머니들은 저를 보며 낄낄거렸습니다. 옥자씨, 누가 보면 지가 학교 다니는 줄 알겠네. 손주가 상전이야, 상전. 네, 맞습니다. 지훈이는 제 상전이었습니다. 아니, 제 우주였고 제 종교였습니다. 지훈이가 100점을 맞아오는 날은 제 인생이 100점짜리 인생이 되는 날이었고, 지훈이가 친구랑 싸우고 들어와 울상을 짓는 날은 세상이 무너지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지훈이의 눈으로 세상을 봤습니다. 지훈이가 좋아하는 피자 맛집이 어디인지, 요즘 유행하는 아이돌 가수가 누구인지, 게임 캐릭터 이름이 뭔지. 저는 모르는 게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빗소리가 나무 켜는 소리 같아 좋다고 했었죠?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비가 오면 저는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우리 지훈이 우산 안 가져갔는데. 체육 시간에 운동장 못 나가서 속상하겠네. 제 모든 감각은 오로지 그 작은 아이 하나에게로 꽂혀 있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정말로 미치도록 행복했습니다. 연극 예술도 돈 버는 재미도 좋았지만 살 냄새 나는 어린 생명을 돌보는 기쁨에 비할 바가 아니더군요. 밤에 잠든 지훈이의 머리맡에 앉아 새근거리는 숨소리를 듣고 있으면 제 말라비틀어졌던 가슴에 따뜻한 물이 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제가 늙어서 쓸모없는 줄 알았는데 아직 누군가를 사랑할 힘이 남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것이 있지요. 바로 두려움입니다. 지훈이가 학교에서 조금이라도 늦으면 저는 현관문을 열고 10번도 넘게 밖을 내다봤습니다. 혹시 차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나쁜 사람이라도 만난 건 아닐까.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불행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별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가끔 지훈이 엄마 그러니까 이혼한 조카,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온다는 소리를 들을 때면 저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지훈이 엄마가 애를 데려가겠다고 하면 어쩌지? 지훈이 아빠가 재혼이라도 해서 새 살림을 차리면 어쩌지? 그 생각만 하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손발이 차가워졌습니다. 지훈이가 없는 집, 다시 텅 비어버릴 이 적막한 공간. 그 끔찍한 고독을 다시 견뎌야 한다는 건 제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쿵쿵하고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자다가 놀라 깬 저는 올 것이 왔구나 싶어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지훈이 엄마다. 지훈이 엄마가 애를 데리러 온 거야. 저는 자고 있는 지훈이를 이불로 꽁꽁 싸매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오게 내 아이를 뺏어가지 못하게 막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그건 술에 취한 취객이 집을 잘못 찾아온 것이었지만 저는 그날 밤새도록 지훈이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가지 마라. 제발 할미 두고 가지 마라. 너 없으면 할미 죽는다. 그 아이는 알까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먼 친척. 할머니가 자기를 이토록 징글징글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요. 아마 모를 겁니다. 커서도 기억 못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제 자식도 아닌데 뭘 그리 유난이냐고 나중에 머리 크면 다 떠날 거 상처만 받는다고 충고합니다. 네, 저도 압니다. 언젠가 지훈이는 자라서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겠지요. 대학을 가고 군대를 가고 장가를 가고 제품을 떠나겠지요. 민수 씨가 떠났듯이 철호 씨가 떠났듯이 이 아이도 언젠가는 제 곁을 떠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별이 무섭다고 사랑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밥 먹고 나면 배 꺼질 거 알면서도 우리는 밥을 먹지 않습니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줏대 없는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제가 멍청해서 남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그저 저는 사랑할 때만 진짜 나로 피어나는 꽃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요. 누군가는 혼자서도 잘 살지만 저처럼 누군가의 거울이 되어줄 때, 누군가의 그림자가 되어줄 때 가장 빛나는 사람도 있는 법입니다. 이제 빗줄기가 조금 가늘어졌네요. 학교 갔던 지훈이가 돌아올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가야 합니다. 오늘 간식은 지훈이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해줄 생각입니다. 맵지 않게 달달하게 해줘야 잘 먹거든요. 떡볶이를 오물오물 씹어 먹으며 할머니 최고 하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울 그 아이의 얼굴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제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저기 골목 어귀에서 노란 학원 버스가 들어오는 게 보이네요. 우산을 들고 마중을 나가야겠습니다. 내일 지훈이가 떠난다 해도 저는 오늘 뜨겁게 사랑할 겁니다. 그게 김옥자라는 여자가 평생을 살아온 방식이고 남은 생을 살아갈 유일한 이유니까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나요? 혹시 상처받을까봐 혹은 나를 잃어버릴까봐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계시지는 않나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음을 활짝 열고 누군가를 받아들이세요. 그 사람이 남편이든 자식이든 혹은 키우는 강아지든 상관없습니다. 내 안을 가득 채우는 그 충만함, 그 뜨거운 몰입이야말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빈 항아리로 남지 마세요. 무엇이든 채우세요.
그것이 사랑이라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저 옥자처럼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제 작은 우주 지훈이를 데리러 갑니다. 비 오는 날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따뜻한 사랑 하나가 빗물처럼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많이 힘이 될 것 같네요.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